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부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GTC가 열린 엔비디아 중심으로 기술주 쪽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나스닥이 1.2% 강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랑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일부 개방될 거란 기대감에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주요 4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열린 엔비디아의 GTC까지 기술주의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특히나 좀 나스닥이 강한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1.22%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이 1% 넘는 강세, 다우는 0.83% 올랐고 러셀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S&P와 다우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였고 나스닥도 3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자금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오랜만에 대부분의 섹터가 모두 초록색으로 불을 켠 모습입니다. 전 업종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특히나 이 강세를 주도한 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GTC를 열었고 젠슨 화ang CEO가 오전 3시부터 우리 시각으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1.65%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오늘 마이크론도 3% 넘는 강세 보였습니다. 자, 한편 또 M7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은 이제 메타인데요. 인력 구조 조정 소식이 전해진 이슈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모두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강세가 일어나는 장이었다라고 오늘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두 가지를 꼽자면 엔비디아의 GTC 개막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부분일 텐데요. 엔비디아 GTC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GTC가 개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시죠. 자, GTC 2026이 개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AI 기술 행사고요.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의 세너제이에서 개최가 됩니다. 1000개 이상의 기술 세션이 진행되고요. 글로벌 개발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한마디로 AI 산업 방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젠슨 화ang CEO의 기조 연설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젠슨 화ang CEO가 우리 시각으로 오전 3시부터 키노트를 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로서 시장이 기대를 했고 선반영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AI 팩토리 전략을 통한 AI를 산업 인프라로 전환하는 AI 인프라 시대의 선언, 기대가 됐던 부분이고요. 차세대 AI GPU인 블랙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할 거란 얘기가 나올 거라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죠. 여기에 물론 HBM 메모리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키노트로서 젠슨 화ang이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젠슨 화ang의 기조 연설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던진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오늘 젠슨항 CEO가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답을 내놨습니다. 우선 2027년까지 AI 컴퓨팅 수요가 최소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놨고요. 매출의 약 60%가 상위 5개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나온다라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빅테크 AI 투자 수요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일단 GTC가 열리기 전부터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메모리와 AI 반도체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오늘 나스닥의 상승을 주도한 원인이 됐죠. GTC의 기대감이 먼저 올린 시장, AI 수요 1조 달러라는 전망이 이 상승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라고 마켓 무버 이슈 1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하락했고요.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WTI는 93달러 선까지 내려갔고요. 브렌트유도 100달러 선으로 2%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가를 급락시킨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먼저 미국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와 국방부가 탱커 정치 리스크 보험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은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다는 분위기를 해석을 했죠. 또 이란은 적국을 제외하면 호르무즈 통행을 일부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비서방 선박 통과를 허용하면서 일부 선박의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 가능성이 후퇴하는 결과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가 급락했고요. 증시에는 상승 재료로서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즉 오늘 시장은 AI 기대감이 올리고 유가 하락이 안도를 만들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과 함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도 있는데요.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65%, 장중에는 2% 가까이 올라섰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이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죠.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 종전의 브리핑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제일 중요했던 이슈는 바로 젠슨 황 CEO의 한마디 2027년까지 AI 컴퓨팅 수요에 따른 매출이 최소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의 2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전망조차도 시장의 실제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일 것이다. 이 상당히 자신감을 드러낸 젠슨 황 CEO였는데요. 덕분에 전반적으로 반도체단의 이 심리가 개선된 하루였습니다. 거기에 또 금상첨화로 AMD도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 셀레스티카와 손을 잡고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용 플랫폼 헬리오스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또 한 가지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68% 상승했고요. 이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의 단기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밤사이에 3.68%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대만의 두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신규 공장에서는 차세대 HBM과 D램이 생산이 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단 전체의 투심이 개선된 데다가 이런 엔비디아의 GTC, AMD의 소식까지 개별주 호재까지 굉장히 탄탄했다 보니까 반도체에겐 더할 나위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종목들 그리고 관련 이슈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아마존이 2% 가까이 크게 올라섰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마존의 OTT 서비스죠. 이 프라임 비디오가 점점 더 매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줬기 때문이고요. 메타가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전체 인력의 20% 이상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소식이지만요.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인건비를 아끼는 걸 넘어서서 메타가 AI를 활용해서 훨씬 효율적인 기업으로 드디어 거듭나고 있구나. 이 AI가 실제로 돈이 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해석들에 이 여러 증권사에서 앞다퉈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한 탓이 컸고요. 이 네비우스 그룹, 지난주에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으로 급등했었던 AI 인프라 기업이죠. 밤사이에는 메타와 함께 또 강한 소식 한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메타의 앞으로 5년간 총 이 4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요, 이 메타가 체결한 단일 계약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은 메타가 이 노동력이 20%를 절감할 만큼 실제로 AI가 돈이 된다는 걸 입증을 했으니까 이 투자를 더 늘려도 안심이겠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소식들이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이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업스타트 홀딩스 5%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AI를 이용해서 대출 심사를 하는 핀테크 회사인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대출 심사를 해줄 때 이런 신용 점수 같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중심으로 대출 여부를 좀 판단을 했다면 업스타트의 경우에는 이 학력과 직업, 소득 패턴 이런 수천 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대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업입니다.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 업스타트 홀딩스가 지난주에 드디어 은행 인가를 신청했는데 이 인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거래 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되면서 연간 주당 순이익이 60%나 증가할 것이라는 이 BTIG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 43달러로 아직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이 서클인터넷 오랜만에 거의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밤사이에 우선 유가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데다가 또 이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코인의 유통량이 800억 달러 가까이로 대폭 늘었다는 소식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밤사이에 비료주들은 큰 폭으로 내려앉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CF 인더스트리트 홀딩스겠죠. 유가가 하락하고 그 전에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한번 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비료의 공급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비료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 모자이크나 뉴트리엔, 이 CF 인더스트리트 같은 비료주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5% 이상 하락했고요. 이어서 이런 상황을 맞는 원자재 가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었죠. 어느덧 배럴당 93달러 선까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그리스부터 인도행, 또 파키스탄행 등 여러 국가의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이 국제유가를 큰 폭으로 진정시켰는데요. 당연히 국제유가가 90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앉으면서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던 원달러 환율 드디어 1,480원 선에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원 가까이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은 격포제 덕분에 3% 이상 오늘 급등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난 데다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했고요. 금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진정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낮아졌고요.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인 거죠. 전반적으로 유가 진정이 이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줬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Must Know 5 오늘도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내외의 시원한 반등세를 보여줬었죠. 국제유가가 오랜만에 이 9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앉았기 때문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 주말 사이에 통과했다는 유조선들의 소식이 속속들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100달러 돌파를 위협하던 국제유가가 일제히 주말 사이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소식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주말 사이 중국과 그리스 선박은 물론 인도행과 파키스탄행 유조선까지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 이 출범이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의 공급 불안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신감도 한몫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통행을 현재 허용하고 있다면서 2달 안에 유가가 80달러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이번 주 내에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가 안정을 점치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은 앞으로 다소 있을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리처드 사퍼스타인 CIO는 유가가 100달러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원유 공급의 정상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가가 진정된 데다 매크로 지표까지 무난하게 나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더한 하루였는데요.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 지표는 뉴욕주 제조업체들에게 요즘 장사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본 성적표인데요. 미국 전체 경기의 온도를 가장 먼저 재보는 체온계와도 같은 지표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수치는 전달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더했고요. 세부 항목을 보자면 신규 주문은 소폭 늘었지만 이 배송 기간이 길어지는 등 공급망은 다소 뻑뻑해진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도 뚜렷한데요.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크게 꺾이면서 물가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기업들은 향후 6개월 뒤의 경기를 여전히 낙관하고 있는데요. 설비 투자 계획을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당장의 정체보다는 미래의 반등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금상첨화로 이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3주가 지난 지금 드디어 최근에 약세장이 이 마지막 조정 단계였다는 월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속속들이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월가에서는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는 대형은행들의 분석이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CFRA 리서치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수가 고점 대비 5% 하락하기까지 40일 넘게 버틴 경우 약세장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만큼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역시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단기적인 출렁임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과 AI 투자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현재의 하락을 지수가 반등하기 전에 거치는 최종 조정 국면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이 공포에 질려서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반등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좁혀서 섹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밤사이에 반도체 단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물론 기본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반도체 단이 활기를 되찾은 이슈도 있었지만 두 번째 가장 큰 이슈, 바로 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있었던 이 GTC 컨퍼런스에서의 젠슨 황 CEO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건데요. 젠슨 황 CEO는 오는 2027년까지 AI 컴퓨팅 수요가 폭발하면서 최소 1조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모든 AI가 구동되는 컴퓨팅 플랫폼 그 자체라고 선언하면서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전망조차 실제 시장 수요에 비하면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자신감 있게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현재 매출의 60%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인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성능 면에서도 엄청난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게임 그래픽을 혁신하는 DLSS5를 처음으로 공개했고요. 지난 2년간 컴퓨팅 수요가 100만 배나 급증한 만큼 인프라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부터 로보틱스까지 모든 산업이 엔비디아를 통해 재설계되는 이른바 AI 빅뱅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AI와 관련해서 우리 측 기업과도 관련된 엄청난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세계그룹이 리플렉션 AI와 손을 잡고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나섰습니다. 유통기업 신세계그룹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신세계는 미국 AI 스타트업 리플렉션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에 25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수만 개의 AI 반도체가 투입되는 대형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그래픽 처리 장치는 엔비디아가 공급할 예정이고요. 파트너사인 리플렉션 AI는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진이 창업한 AI 기업으로 오픈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창업 2년 만에 기업 가치가 약 80억 달러를 인정받으면서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죠. 이번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AI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AI 수출 프로그램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걸 기반으로 AI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유통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 유가 진정에다가 AI발 관련 호재거리도 다양한 하루였죠. 덕분에 지금 이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3.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으로 친다면 약 2% 안팎의 상승 출발이 기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기대감이 보이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마감 상황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의 GTC도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정말 오랜만에 전 업종이 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어요. 위원님께서는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희 로고가 바뀌었나요? 로고요? 네. 왜요? 오프닝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바뀐 것 같아요, 음악이랑.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3년 임한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금세 또 낮아졌네요, 유가가. 전략 배출률 방출하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킬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군함을 중국한테 보내라고 한 게 진짜 웃기지 않나요? 중국 배는 통과시켜주는데 중국 보고 왜 군함을 보내라고 하는지 네. 약간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러니죠. 재미삼아 네. 하르그삼 타격했다고 했잖아요. 재미삼아 몇 번 더 때릴 수도 있다. 아이고.
그리고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홀인원 사진까지 올려놨거든요. 네, 이 정권 참 재밌는 정권인데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유가가 안정화되고 만약에 금리까지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자기가 임기 내에 만약에 다우존스 10만을 진짜 도달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쵸. 47대 대통령으로서 47주년, 47년 만에 그 일을 해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어제 전 종목이 지금 강했던 이유는 역시 그 유가의 안정 맞습니다. 부분이 있고요. 하루그슴 타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올랐다는 게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닌가. 왜냐 하르그섬의 이란의 원유가 90%를 지나쳐서 오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란이 공언을 했거든요. 하르그섬 타격하면은 국제 유가 배럴당 200달러 간다. 미국의 목을 조르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하르그섬 정밀 타격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유가가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또 봉쇄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안정됐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트럼프 정권의 긍정적인 네. 부분이고 지수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전 업종이 네. 강세를 보이는 그 역시나 오랜만의 좀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쪽으로 상승한 건 역시 엔비디아의 GTC 이슈 때문이었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의 강세는 지속이 네.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TC 발이라고 하기에는 뭐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진 또 않아가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예전만큼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네. 네. 뭐 마이크론이랑 메타도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월가 시그널 키워드 하나씩 한번 만나보시죠. 애플과 아마존의 제품을 뒤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전자제조 서비스 기업 자빌인데요. 월가에서는 지금 이 회사를 AI 시대의 숨은 조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로 이 회사 자빌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자빌의 AI 수혜를 키워드로 가져오셨네요. 네, 정말 미국은 괴물 같은 기업이 이렇게 많은가 진짜. 우리가 매그니피센스 7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매력적인 종목이 70개를 해도 모자릅니다. 지금 자빌 12개월 동안 90% 오른 종목이에요. 오. 인지도가 왜냐면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업체니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올 종목도 그렇고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자빌이 위치하고 있는 그 부분에 그 일렉트로닉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네요. 네. 거기에 이제 부품 쪽인 것 같은데 JBL입니다, 티커가. 네. 그래서 티커가 JBL이라서 혹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JBL, 저만 그런가요? 스피커가 떠올라가지고. 저도 떠오르네요. 네. JBL 스피커 아닙니다. 네, 자빌이요. JBL 스피커 아니고 자빌이라는 종목의 티커가 JBL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애플이나 아마존 요런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을 대신 설계하고 제조해주는 전자제품 제조 서비스, 영어 약자로 EMS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그걸 예로 들면 되겠네요. 우리가 제조원이라고 써 있는 거는 화장품 용기 바닥에 보아야지 써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 화장품 집으실 때 그냥 여기 이 옆면에 써 있는 그 상품명 보고 사시죠? 그렇죠. 보통 제조원을 안 봐요. 제조원을 보면 이제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거 찍혀 있는데 네. 그건 상대적으로 뒤에서 이제 만들어주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인식을 못할 뿐이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브랜드의 제품을 그 성분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되게 중요하죠. 자빌도 그런 상황이겠죠. 애플이나 아마존의 상품을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 상표를 보고 구입을 하는데 제조원이 자빌인 거예요. 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하죠. 애플이나 아마존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조력자로 이 성장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베어드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제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지금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어서 트럼프가 그거를 기강을 바로 잡으려고
전부 다 미국 와서 제조하라고 했잖아요. 애플한테 팀쿡한테도 맨날 전화하고 네. 그래서 이 지금 자빌이라는 종목이 거기서 수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트럼프가 미국 내 제조 기반 갖춘 업체 거기에 수혜를 주겠다. 다른 나라의 공장들 다 옮겨라.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부활. 그러니까 제조업에 그리고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진 자빌. 이 업체는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베어드가 이 미국 내 제조 기반이 큰 장점이 된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네, 했군요. 무역 보호주의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빌의 이제 뭐 눈송이 차트 그리고 그동안의 주가 흐름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 보시죠. 네, 자빌은 뭐 배당에는 당연히 인색하고요. 네. 기술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술주들이 뭐 배당을 주면서 성장까지 하기에는 그렇죠. 자, 배당에 인색하고 헬스 재무제표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고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 가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과거 실적만 조금 떨어지지만 역시 미래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잠깐 잘못 눌렸네요. 자, 최근에 계속 오르는 모습이고 이게 네. 이 지금 일봉으로 보여드려서 그런데요. 연봉, 월봉으로 늘려도 역사상 최고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자, 역사상 최고가 수준이고 다시 한번 또 역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또 가고 있는 모습이죠. 280달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부분으로 다시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지금 17개 분기 중에 15개 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역시 대단하죠. 미국은 그러네요. 괴물이 득실득실합니다. 자, 2026년도 1분기 실적 2025년도 12월 17일 날 발표가 됐고요. 8.06 빌리언 달러 매출 예상치였는데 8.31 빌리언 달러 나와서 3.01% 상회했고 EPS도 2.55달러 예상되는데 2.85달러로 11.76% 예상 상회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3월 18일 8시 45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 또 나오겠죠. 그렇군요. 네, 2026년도 2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센서스는 277.13달러 나왔는데 지금 10.56%만 오르면 도달됩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래서 의견도 뭐 전체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8개 의견 중에 7개 의견을 매수로 지금 올려놓으면서 스트롱 바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자빌이 또 단순한 위탁 생산 업체가 아니라 AI, 리슈어링, M&A 성장 스토리가 동시에 붙는 기업인데요. 오늘의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도 궁금해지는데 뭐 전자부품이라든지 EMS 쪽에서 아무래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약간 뭐라 그럴까? 백업을 해주는 네.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TCK 같은 종목. 아, 숨은 조력자라는 관점일까요? 왜냐하면 TCK가 그 낸드 플래시 위주의 네. 사업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아. 낸드 플래시 업체 샌디스크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TCK는 링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링. 웨이퍼를 잡아주는 링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점점 더 환경이 가혹해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미세화가 심해지고 집적화가 심해지고 고단화가 심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혹한 환경에서 링이 아무리 오래 버티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한다고 한들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소모가 되게 돼요. 네. 그래서 TCK는 뭐 압도적인 사실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낸드 플래시 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죠. 역시 TCK라는 업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니 QNC 같은 종목도 있지만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에서 조금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TCK 같은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빌의 포인트는 AI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생산 기지라는 두 가지 축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숨은 조력자라는 점에 좀 키워드를 맞춰서 TCK의 시그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숨은 조력자, 숨은 강자가 좀 키워드가 되는 느낌인데 이 항공산업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보다도 더 높은 마진을 남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 안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 트랜스다임인데요. 오늘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로 이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들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숨어있는 괴물입니다. 이것도. 그러게요. 자, 지금 우리가 프랑스 에어버스사라던가 미국의 보잉사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니까 알죠. 근데 이제 그 비행기의 MRO를 담당하는 MRO가 어디서 많이 났나요, 요즘에? 요즘에 하나오션이 뭐 미국의 군함의 MRO 사업을 맡는다. 뭐 이 얘기 들으면서 MRO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유지 보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이거는 우리 소비자한테 파는 건 아니지만 뭐 군함을 만들어서 미국 군대가 쓰다가 네. 이제 지금처럼 막 이란과의 전쟁에서 막 부셔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공중 급유기도 5대 파손되고 이랬다며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군사 무기들이 파손이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정비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되잖아요. 부품도 새로 갖다 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MRO 시장인데 얘는 이제 그 항공기 쪽의 MRO 시장입니다. 그게 아주 그냥 간단히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막 우리가 애가 탔어요. 애를 뭐 그 자제를 시켜야겠지만 애가 헤드폰을 갖고 놀다가 비행기 헤드폰 너무 즐거워갖고 막 춤추다가 헤드폰을 깨트렸어요. 그 헤드폰도 납품합니다. 거기 지금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비행기 좌석이 뜯겼다거나 그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하죠. 근데 이걸 왜 그러느냐? 요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되게 제가 너무 단순한 거를 얘기해서 그런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게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계약을 하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체가 완벽하게 지금 잡고 있고 이 에비타 마진이 무려 5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 정도면 뭐 항공우주 업종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뭐 옛날에 찰리먼거 옹이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네. 버크셔사의 주총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코스트코는 영업이익률 3%도 안 돼서 고객한테 뭐 반품도 12개월 안에 되면 다 무료 반품해 주시는 거 아시죠? 코스트코. 그렇게 윈인인데 얘네는 혼자 이득을 엄청 취하는 기업이라고 나쁘다고 했는데 찰리먼거 입장에서는 찰리먼거의 생각이고 이거 어쨌든 코스트코랑 지금 요 트랜스다임 둘 다 $1,000를 넘고 있습니다. 주당. 네. 그래서 나쁜 기업이 나한테 수익률이 좋으면 좋은 기업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쁜 기업이라는 어떤 포인트가 뭔지는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주가 상승률에서는 어마어마한다. 그래서 뭐 트랜스다임이 생산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헤드폰 이런 걸 얘기했지만 중요 부품에서는 펌프나 밸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한번 고장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착륙할 때 만약에 펌프 밸브가 제대로 작동 안 되면 바퀴가 부러져서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트랜스다임의 핵심 부품들, 네. 우리가 소비자들이 직접 알지 못하지만 이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고마진을 취할 수 있는 이 핵심 사업 구조, 요게 지금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트랜스다임은 없으면 비행기가 못 뜨는 그런 필수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구조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어지는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해보죠. 네, 어제 방산 부분이랑 저쪽 부분이 다 강했어요. 항공기 네. 부품이. 자, 그 보면은 가치 점수에서 높고요. 미래 가치에서 높고 과거 실적에서 조금 떨어지고 배당에는 인색하고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JBL 차트군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네, JBL을 보고 트랜스다임이죠. 얘기했었고 있었어요. 네. 자, 트랜스다임 TDG입니다. 티커가. 티커가 TDG. 자, 미래 실적은 조금 떨어지고 과거 실적도 조금 떨어지는 상태고요. 재무제표도 좀 안 좋고 지금 가치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위로 치우친 약간 달걀형입니다. 자, 트랜스다임이 최근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데 일단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지금 밑에를 붕괴를 시켰네요. 그렇죠? 붕괴시키고 다시 올라가서 그 추세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는 조금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위에 지금 200일선도 있고요. 51선도 네. 있고 아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도 지금 붕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려면 일단 굉장한 압박에 직면해 있는 모습이고요. 주당 $1,249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것도 17개 분기 중에 11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2월 3일 날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매출액 $2.25 빌리언 예상 상회했습니다. $2.29 빌리언
EPS도 7.76달러가 예상이었는데 8.23달러 나오면서 6.06%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608. 와, 진짜 한 주당 1608 어마어마한데요. 1608.07달러 네. 컨센서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로부터는 한 28%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16개 의견 중에 11개 바이와 5홀드로 모더레이트 바이, 보통의 매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네.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다 그런 거죠. 뒤에서 조력자이면서 그렇네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엄청난 해자를 갖고 있는 네. 이런 숨은 어떤 보석들이라고 그렇네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히든 종목들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항공과 방산 수요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트랜스타임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 부품이지만 항공산업에서 가장 강한 돈 버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 항공 부품 뭐 이쪽으로 네, 찾아볼까요? 우리도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 아, 뭐 대한항공 이런 회사들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완제기를 만들어서 막 띄울 수 있는 업체는 없지만 저렇게 이제 우리도 MRO 시장이라던가 저렇게 완제기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실력을 길러서 나중에는 우리가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날이 오겠죠. 한국항공우주나 대한항공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이나 한국항공우주는 트랜스타임처럼 뭐 저렇게 압도적인 어떤 이 지휘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더욱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방산이나 항공이 매력적인 거는 어디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또 더 넓은 스페이스, 우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우주항공 테마가 또 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네. 6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이 있고 네네. 앨런 머스크가 계속 우주 데이터 센터를 외치고 화성 갈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주가 우리가 책에서 보던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런 거 외우고 야 이거 뭐 빅뱅 이론 그런 것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주 여행을 정말 갈 수도 있는 날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항공기 부품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주선 부품에도 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트랜스타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없으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는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구조가 50% 넘는 마진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죠. 국내 증시에서는 항공 부품과 방산 공급망 또 우주 섹터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항공우주를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기 경보음이 울리자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초가 채 지나지 않아 전원이 다시 공급됩니다. 서버가 전력 끊김을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서 선보인 데이터 센터용 비상전원 솔루션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LFP 기반 무정전 전원 장치가 적용됐습니다. LFP는 굉장히 화학적 안정성이 높기도 하고 또 가격 경쟁력도 높아서 ES 시장의 대부분에서 LFP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력망 환경이랑 그 제도적 환경에 맞춘 한국형 전력망 ESS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로봇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크기는 작으면서도 사용 시간이 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미 원통형 배터리는 현대 자동차의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와 서비스 로봇 다리에 탑재되어 있는데 이번 전고체 배터리 역시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는 2027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양산을 해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더 많은 분야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안전성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분야에도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SK온은 셀2팩 통합 패키지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는 셀과 모듈, 팩순으로 조립되지만 셀2팩 방식은 모듈 단계를 생략하고 배터리 셀을 곧바로 팩에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정을 활용하면 팩 내부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에너지 밀도와 용량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무게중심이 전기차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전력 인프라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로봇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한번 흐름을 타게 되면 어느 일정 시점에 굉장히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는 당연히 중요한 전방 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글로벌 배터리 경쟁은 비용과 성능, 그리고 새로운 응용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이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투자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유가가 좀 진정세를 보이면서 좀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반등세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기대가 참 많이 되는 아침인데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예, 이게 블룸버그가 저희가 사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지만 이탈리아가 40년 동안 원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이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이렇게 블룸버그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게 40년 만에 원전을 재가동했다라고 하면은 1986년, 7년 이때 그냥 원전을 전부 중단을 해버린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고가 있어서 이탈리아가 원래 갖고 있던 원전이 4개가 있었는데 네. 4개를 전면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사고라 하면 그때 당시에 체르노빌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이탈리아가 국민투표를 거쳐가지고 원전을 중단했는데 당시에 지금 저도 사실 마찬가지하지만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네. 체르노빌 사건을 갖다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다는 것만 인지를 하실 뿐인 거지 얼마만큼의 이제 피해를 줬는지는 아마 모르실 텐데 당시 체르노빌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 동부에 있는데 바람을 타고 이제 원전 낙진이 이제 유럽에 떨어졌습니다. 거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체르노빌 사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가 국민 투표를 거쳐가지고 이제 원전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원전을 갖다가 가동을 중단할 것이냐를 결정했는데 국민들이 이제 원전 가동을 중단을 요구해서 당시에 이제 원전이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40년 만에 사실 이탈리아가 다시 원전 가동을 재추진한다라는 것이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국민 투표를 거쳐서까지 중단한 원전을 다시 한번 좀 가동하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특히나 이 총리 말을 들어보니까 이탈리아 경제 회복의 해법이 원전이다. 굉장히 또 강력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예,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전기 가격이 비싸면 생산하는 전기를 써서 물건을 생산할 때 물건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가격 단가가 올라가면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가격 단가에 있어서는 이탈리아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출할 때도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 공산품이 이탈리아에 들어와서 이탈리아의 자국에 있는 물건이랑 경쟁력을 할 때 그때도 사실은 이탈리아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염두에 둔 그 이탈리아 총리가 선거 유세 시절에 내가 다시 전기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한 게 있고 그 전기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원전 말고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탈리아가 전기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부족한 나라에서 그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전기를 수입을 하는데 수입하는 물량이 연간 2조 원대가 넘습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인근에 프랑스도 있고 사실 원전이 사실 세계 곳곳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갖다가 다시 재가동하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프랑스에서 전기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한다고요? 근데 또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전 경쟁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서방을 기준했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물론 원전을 갖다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서방을 기준했을 때는 프랑스, 한국과 미국을 한 팀으로 한다면 사실 양강체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원전 강국답게 원전을 통해서 많은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탈리아 인근이 그 국경을 접하고 있죠. 인근 이탈리아에다가 전기를 갖다 수출하는데 수출하는 물량이 연간 2조 원이 넘습니다. 한 21억 달러니까 지금 환율을 계산하면 뭐 한 3조 5천억쯤 되네요. 이 정도 엄청난 전기를 갖다가 이탈리아한테 수출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는 프랑스 외에도 스위스에서도 이제 전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도 원전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탈리아가 다시 한번 40년 만에 이렇게 좀 원전을 다시 한번 가동시킨다고 하면은 좀 어떤 모델을 고려하고 있고 그게 우리 증시, 우리 원전에게는 또 어떤 식으로 수혜를 입힐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당연히 인접 국가니까 이제 프랑스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죠. 또 하나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무엇이 아니면 체코에다 원전을 수출한 한국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코에다 원전을 수출한 것이 사실 그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제 프랑스도 원전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원전만 본다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당연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납기는 제대로 마치면서 단가는 훨씬 쌉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프랑스 원전을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SMR을 또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우리나라 원전 강국이고 SMR의 그 실질적인 세계의 하나의 그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유력한 주자를 할 수 있습니다. SMR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기업 중에 누가 있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블룸버그 통신이 내부적으로 지금 한국과 미국에 이 원전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만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인사이트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한 펠리세이드가 큰 사고가 났고 그 때문에 이제 해당 차종을 갖다가 북미에서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는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헤드라인만 봐도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예, 오하이오에서 이제 그 펠리세이드의 그 사용자가 어린이가 이제 펠리세이드 사용자 중에 펠리세이드 중에 어떤 기능이냐면 원터치로 누르면 이제 펠리세이드 두 칸을 갖다 접을 수 있는 그 접으면은 훨씬 더 화물을 많이 적재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의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걸 굳이 수동을 하지 않고 원터치 눌렀을 때 펠리세이드의 뒷칸을 갖다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갖다 사용하다가 펠리세이드가 거기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갖다 인지하면은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현대차 측에서도 뭔가 업데이트라든지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다른 이슈가 나온 건 없나요? 예, 그 현대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유족들에게 그 사과를 표현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차종이 팰리세이드 작년에 출시한 이제 올해 출시한 리미티드와 캘리그래프 두 차종인데 두 차종의 북미 판매를 전격적으로 중단했고 리콜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장 뭐 차를 쓰시는 분들은 당장 출퇴근을 하고 여러 가지는 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한 비용을 갖다가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해당 이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일단 임시 방편이겠지만 고치겠다라고 현대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시고, 또한 어쨌건 사고가 났으니까 해당 이제 팰리세이드 이제 26년 팰리세이드 구입하신 분들은 일단 이제 그 문제를 갖고 현대차 인근의 현대차에 가셔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업데이트도 업데이트지만 사건이 워낙 좀 중차대한 만큼 이 리콜을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북미에서 지금 68,500대 가까이 도합해서 어마어마한 리콜 물량이 발생했는데 뭐 현대차 입장에서 재무적인 손실은 이번에 얼마나 될까요? 예, 메리츠증권이 재무 손실을 다 추정을 했는데 약 한 1,000억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1,000억이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현대차 영업이익이 13조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재무적으로 큰 손실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맥도날드나 KFC에서 물을 먹었대, 내가 혀를 댔어요. 그거 갖고도 이제 수백억의 소송이 할 수 있는 국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둔다면 메리츠증권이 집단 소송과 징벌적 과징금 이거 갖다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 1,000억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이제 재무적 손실이 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 보도를 됐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질적인 이제 그 판매가 삭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관세 때문에 작년에 현대차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려웠던 현실을 때 이제는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해서 현대차가 올해 과연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 내에서의 여론 악화는 좀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또 지난주에도 한 가지 악재가 있었던 현대차였죠. 이제 소송 중인 차량을 그냥 폐기해버려가지고 법원이 여기다가 좀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를 했다. 이런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논쟁 중인 그 소송으로 비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있던 차량을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회사가 잘못을 할 수 있죠. 특별히 완성 차량을 잘못을 하면 리콜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리콜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비자의 어떤 불편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이제 감수하겠습니다. 그 리콜은 사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리콜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해당 차량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해당 차량 갖다가 폐기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 현대차가 우리는 그런 잘못이 없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펜실베니아 법원이 해당 차량을 폐기했다는 것은 현대차의 잘못이다. 그래서 당시는 100억 정도를 이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아 보이즈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네. 기아 차에 대해서 그나마 좀 얼마 안 되는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것 갖다 절감한다고 해서 그 시동을 갖다가 보다 좀 안전책을 구하면 되는데 그 시도를 갖다가 누구나 돈 한 차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보는 바람에 10대 청소년들이 장난 삼아서 기아 차량을 절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신조가 기아 보이즈인데 이런 보이즈, 것들을 네. 현대차가 세계 3위의 이제 완성차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품질을 갖다가 제고하지 않으면 현대차 미래는 사실은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완성차 2위 이제 그룹을 올라섰지만 이게 사실 스스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폭스바겐이 추락하면서 엉겁결에 약간 올라간 탓이 컸잖아요. 역시나 좀 이런 일련의 사고들이 좀 끊이지가 않네요. 예, 그 폭스바겐이 전기차에 대한 전략을 잘못 펴는 바람에 작년도 25년도 회계연도를 딱 종합해봤더니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앉아서 2등이 됐습니다. 2등이었던 폭스바겐이 3등으로 주저앉았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2등이 됐다고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아 보이즈나 오늘 말씀드린 팰리세이드의 그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현대차가 너무나 뼈아프게 여기고 이 때문에 현대차가 더 앞장서서 이제 품질 개선을 갖다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오늘의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품질을 갖다가 이제 구가하고 있지만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의 이제 갤럭시 말고 이전에 휴대폰이 이제 애니콜 아니었습니까? 애니콜에 대해서 불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애니콜 전체를 갖다가 문제가 된 애니콜 전체를 갖다가
폐기해라. 그래서 구미에 있는 사업장에서 애니컬 전체를 폐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휴대폰 불량률이 무려 11%가 넘었습니다. 되게 치욕적인 수치이죠.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충격을 준 요법을 가하면서 삼성전자의 품질이 대폭 좋아지면서 오늘은 그 정도의 삼성전자를 갖다가 기억하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 품질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가 굴지의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됐습니다. 이 점을 윤회에 두면서 정의석 회장도 이건 회장을 본받아서 충격 요법을 가해서 현대차 품질을 한 단계, 두 단계 올려서지 않으면 아틀라스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어느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참 그동안 이 아틀라스 관련 사업으로 날개를 달아왔었던 현대차의 주가지만 본 사업을 무엇보다 잘해야겠죠. 계속 이렇게 해서 잡음이 들려오는 이런 시장 속에서 현대차의 주가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난 밤 사이에 나왔었던 이 뉴욕 증시에서의 투자 인사이트 오늘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는요. 어제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5개 증권사를 상대로 당신들이 생각할 때 코스피 저점 얼마인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취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주요 증권사 코스피 지수 하단 전망치가 이렇게 표로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4,900이 두 군데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하단을 5,900으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증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최저를 더 밑에야.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본다는 얘기죠. 한화가 한 5,500 정도, NH도 한 5,300 정도, 대략 한 3, 400선 정도 되는 거죠. 4,900은 좀 하단으로 생각을 하고 삼성증권은 5,900이니까 이거 좀 높다고 생각할 때 대략 한 5,400 지금 정도 지수 때 이게 이제 대략 코스피의 지금 하단이다. 그러니까 밸류로 봤을 때 하단이다. 이렇게들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근거가 12개월 선행 퍼 기준인데 지난 13일 기준으로 그때가 5,487.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좀 높아졌죠. 그때 기준으로 8.5배. 지금 그때보다 좀 높아졌다고 해도 뭐 8.6배 될까 말까 할 정도니까 8.5, 6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퍼가 8.5, 6배 정도 되는 게 코스피가 지금 코스피의 실제 밸류보다 낮은 거냐? 왜냐하면 역사적 평균이 9.78배고요. 그거보다 1.1배 정도 낮은 거죠. 과거 10년 평균이 10.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거 평균의 한 10년 평균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평균에 비하면 1.1배 정도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코스피가 지수가 5,500선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 밸류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그럼 그렇게 낮게 추정이 되는 근거는 뭐냐? 이익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제도 뭐 증권사들 얘기들이 다
지금 계속해서 이익의 전망치가, EPS 전망치가, 성장 전망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반도체 중심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코스피는 여전히 좀 제대로 그 값어치만큼 지수가 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은 이제 3월 들어서 이러한 사태 때문에 좀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점을 지금 아직은 한 절반 정도도 채 좀 이렇게 복구를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많이 떨어진 것만큼 복구를 아직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기존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공포에 좀 쌓여 있는 거다. 겁을 먹고 있는 거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전도가 중동에 지금 많이 지금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취약점 이게 좀 더 국내외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펀더멘털은 별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삼성증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쪽, 뭐 결국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반도체 섹터의 실적 전망치는 오늘도 올라갔더라.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뭘 보면 좋겠느냐?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 금융, 뭐 주도 섹터들이죠. 여기에 조선, 기계, 건설, 건강관리, 화장품. 이게 이제 최근에 중동 사태 중에서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결국 펀더멘털이 좋거나 또는 좋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이게 이제 증권가 투자 전략을 이게 좀 나온 건데요.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뭐랄까 약간 세게 들으셔야 된다고 그럴까요?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까지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이 뚜렷한 조정 느낌일 때는 요 내용이 적절한데요. 지금 만약에 이제 어제 그렇고 오늘도 지금 뉴욕 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우리 시장도 만약에 뭐 어제 뭐 이렇게 좀 더 오늘도 한 1~2% 이상으로 또 상승세가 이어간다 그러면 요 어떤 기사의 내용이 조금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부터 좀 요약을 해드리면 길어지는 이란 전쟁, 통신 유틸리티 방어해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 표 한번 먼저 보시죠. 이게 유가가 $100 훨씬 $150 근처까지 갔었죠.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참고하시면 단기 급락, 단기 급등 이건 아니었고요. 급락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계속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데 좀 반등하는데 오르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당시입니다. 보시면 전쟁 한 달이 파랑 색깔, 3개월 후가 보라 색깔, 그다음에 6개월 후가 빨간 색깔입니다. 보시죠.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주가가 올랐던 게 대표적인 뭐 당연히 에너지재고 그다음에 자본재죠. 이렇게 좀 돼 있고 조선도 뒤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조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게 그 6개월 뒤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눈에 띄네요.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보면 시간 처음에는 되게 괜찮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밀리는 것들, 통신, 유틸리티, 반도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나 유틸리티는 단기적인 어떤 방어 어떤 업종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 반도체는 요거는 요 당시에는 이제 그 호황이 꺾였을 때죠. 그래서 이때는 좀 안 좋을 때입니다. 업황이. 그래서 이때를 반도체를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돼. 지금은 이제 거꾸로 가면 거꾸로 갔지. 이렇게 가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앞서도 뭐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의 지금 이 얘기는 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길어지면입니다. 앞서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전쟁이 길어지면 사실은 배견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당장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무리 뭐 우리가 반도체 잘해도 다른 데서 미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펀더멘털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그렇죠. 그만큼 사실은 아직은 이 석유, 원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사실은 많이 높습니다. 물론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전 세계 원유 의존도는 30% 정도로 한 10%포인트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가장 큰 에너지 소비원이 원유다 보니까 이 이란 사태, 이 중동발 사태가 그만큼 글로벌 매크로 또는 미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는 길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방어주인 통신이나 유틸리티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이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반도체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실은 관건은 역시 이러한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를 일단 보면 뉴욕 시장이 올랐던 이유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란 측도 그렇고 협상에 대한 얘기들을 결국은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수면 아래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란이 잘못 건드렸던 게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좀 타격을 했죠. 아니, 뭐 나만 죽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게 이제 이란 사태 초창기 때 이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이제 폭사하고 난 다음에 차기 지도자가 애매할 때 그때 이제 혁명 수비대가 이제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온 사방에 쐈던 그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는 물론 뭐 미사일도 좀 소진이 됐겠습니다만 좀 이제 조금 차분해진 거죠. 그래서 공격도 굉장히 정밀 타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란도 내가 이란에서 완전히 적이 됐을 때 우리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강경이 되든 뭐 온건파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이란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7천만, 8천만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사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얘기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상당히 좀 부상을 하고 있다. 그게 뉴욕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유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 결국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간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꼭 적절할 거냐 아니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펀더멘털이 확실한 반도체나 이런 주도 섹터 쪽으로 다시 무게를 좀 더 실을 것이냐. 그 분기점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2, 3일 사이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얘기 보죠. 크래프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의 그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마케딘에서 나온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골자는 그겁니다. 낙관론이 키운 4,200억 손상, 크래프톤 공격자 M&A 도망. 예. 크래프톤이 작년 말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해외 이 게임사들을 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입니다. 2021년에 7,300억 들여가지고 미국의 언노운즈 월드라는 게임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일본 ADK 그룹을 또 7천억 원 넘는 그런 큰 금액의 인수를 했습니다. 이 두 회사만 합쳐도 거의 얼마입니까? 1조 한 5천억 원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두 회사가 특히 이제 2021년에 이 인수한 언노운 월즈가 소위 말해서 장사를 잘하고 하면 영업이 좋고 실적이 좋으면 굉장히 이제 크래프톤 주가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됐을 텐데 얘네가 좀 손실이 좀 많이 나는 겁니다. 지난해 언노운즈 월드 영업권에 대해서 595억 원의 영업권 손상 차손이라는 이게 이제 회계 용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M&A를 통해서 이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인수를 해왔는데 이게 이제 실적을 좀 잘 못 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재무적으로 부담으로 좀 전이가 되고 있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영업권 손상 차손이라는 말 저기 좀 나오죠. 4,200억대 작년에만 이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전체 중에 595억 원이 언노운즈 월드 하나인 거고 이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7,300억은 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업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이 주가에 상당히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좀 이 크래프톤은 기존 이 게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여전히 그건 잘 되고 있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자체 개발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성공 보장성이 낮으니까 이제 검증된 이제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은 수익이 좀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크래프톤은 계속해서 좀 이게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크래프톤 주가를 보더라도 작년 5월에 39만 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현재 23만 원대거든요. 고점 대비 40%가 넘게 떨어진 거죠. 이게 좀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반등하는 분위기긴 한데 거기서도 물론 이제 크래프톤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과거의 대장주로서의 면모는 확실히 좀 무색합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래프톤은 발목을 좀 잡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국 이렇게 인수한 게임사들의 수익이 좀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크래프톤 향후 주가의 가장 큰 분수령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배터리 쪽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배터리는 특히 이제 코스닥 그 액티브 ETF 나오면서 또 중요한 또 관심 있는 섹터로도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DI하고 포스코 피츠엠, 그러니까 셀과 소재 회사 두 회사가 모두 미국 쪽에서 대규모 좀
수주를 좀 이렇게 따내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의 그 미국 법인이죠. 삼성 SDI 아메리카가 메이저 에너지 전문 업체와 ESS용 배터리를 1조 5천억 원 공급을 하기로 했고 작년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조 원짜리 수주도 좀 있었고요. 올해 초에도 규모가 좀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대규모 ESS용 배터리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고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아마 이것도 계약 금액은 조 단위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셀도 셀인데 사실은 이 포스코피치엠 즉 소재 회사가 이렇게 또 대규모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띕니다. 표에도 좀 잘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만 1조 원 규모의 인조 후견 음극재 공급 계약. 그다음에 지난해 7월에는 이제 일본의 메이저 배터리사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글로벌 자동차사와 역시 수천억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뭐 비공개도 많고요, 추정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 셀 업체 그다음에 소재 업체가 이렇게 대규모 수주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중국 공급망 이 어떤 트렌드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미국이 또 계속해서 좀 중국산 소재 또 중국산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산 음극재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피치엠이 이제 음극재를 대량 수주를 좀 하고 있는데 음극재에 대해서 타국의 제품 대비해서 3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런 것들. 물론 그럼에도 아마 가격 경쟁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대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 소재 회사들 이 셀 업체들뿐만 아니라 소재 회사들 뭐 음극재뿐 아니라 양극재까지 이 미국발 또는 다른 어떤 서구 국가발 이 수주가 계속해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미국 시장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GTC 그리고 슈퍼 금리 위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체크할 변수가 많아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유가와 금리, 환율 같은 거시 변수부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간밤 뉴욕 증시가 유가가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간밤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가 다소 좀 완화되는 조짐, 네. 뭐 조짐이라기보다는 그 인도의 유조선 두 척이 이제 무사 통과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또 뭐 왜 베센트가 나서는지 모르겠지만 베센트는 미국이 봐주는 거다 그러고 있고 네. 이란에서는 적국이 아닌 이상에는 이제 유조선 통과 허용해주겠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빅테크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반도체 쪽 섹터가 오늘 네. GTC도 있고 해가지고 반등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던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전쟁이 지금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네. 지난주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그 진폭이라고 그럴까요? 그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이슈는 첫 번째 주,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네. 이제부터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조금 시장에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번 반등도 단기 반등이라기보다는 투심이 많이 완화된 영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하방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여기서 바로 상방을 돌파하기에는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풀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를 좀 지켜보면서 네.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 뭐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유가가 내려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난 흐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또 한때 1,500달러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뭘까요? 지금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유가죠. 네. 유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채 수익률. 제가 환율도 되게 중요한데 환율을 세 번째로 놓는 거는 네. 이번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가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 온 상태가 리스크 오프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안전자산 또 안전통화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네. 기타 통화에 해당되는 원화보다는 달러 자산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인 건 유감이긴 하지만 네. 우리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옆나라 일본이라든지 여타 기타 통화 국가들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궤도를 겪고 있기 때문에 1,500원을 너무 의미 있게 지금 지켜볼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환율 자체보다는 결국 고유가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이 좀 증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시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위기급 충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조금 딜레마인데 네. 이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소비 침체, 경기 침체를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는 쪽보다는 그게 오히려 경기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 부분이 사실 좀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9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넘어서고 120달러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고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었는데 이어서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원전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전력난에 대한 거는 상수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떠나가지고 네. 미국 자체도 노후화돼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력 비용 자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체 수요를 찾게 되는 거고 그 대체 수요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자꾸 주목을 하는 이유는 네. 상대적으로 그 그린 에너지는 그 기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년이었나요? 그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왔던 경우들도 있었고 네네. 영국에서는 또 그 북해 쪽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차가 안 돌아가고 풍차랜다 그 풍력기기 그게 돌질 않아가지고 또 뭐 전력이 먹고 이랬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 원전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 같고요. 원전 수요를 특히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죠.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그린 에너지를 갖다가 옆으로 제끼면서 대체 수단으로 네. 원전하고 LNG를 지금 푸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 네. 영향을 전 세계가 다 받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서 원전을 주저했었던 건 그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구조가 너도 나도 하는 구조인데다가 중국이나 러시아는 끊임없이 원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원전이 단순히 전력이 아니라 무기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원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최근에 지금 대미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원전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지만 특허는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시기든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주목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원전 밸류체인이 부족해서 한국 원전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있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1979년도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 원전 사고 이후에 네. 79년이면 벌써 얼추 지금 그냥 대충 계산해도 40년, 50년, 그죠? 그러네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원전이 딱 2기 정도밖에 지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50년이라는 시간이면은 현업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은퇴하거나 없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 제작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을 수급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그래도 버텨왔고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고유가와 전력난손에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설명이십니다. 그러면 원전 산업이 확대되면 어떤 관련 산업까지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LNG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LNG와 관련돼 있는 쪽도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둘의 공통점은 전력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LNG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LNG와 관련해 가지고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지금 LNG 프로젝트들이 좀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 이후로 네. 그쪽에서 네, LNG 수급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LNG 캐리어선에 대한 발주도 미국에서 꽤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산업의 확대가 LNG 관련 산업까지도 어떤 시그널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제 방산 쪽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K방산이 단순 전쟁 테마가 아니라 실적 산업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중장기 주도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방산을 테마로 평가하던 시기는 2020년대 이전 얘기고요. 이미 지나갔군요. 그럼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방산은 실질적인 수주 모멘텀이 터지면서 글로벌 위상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글로벌 랭킹에서도 지금 탑7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 내전, 그러니까 내전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호르무즈 사건 터지고 나니까 당장에 방어 무기 때문에 천궁 수요 나와가지고 네.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급하게 실어 날라줬죠. 네. 그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란이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하고 쎄쎄쎄 할 리가 없겠죠. 네. 미국이 떠난다 하더라도 네. 서로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고 경계심은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무기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의 특징은 네. 적시의 물건을 제대로 납품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제품의 성능도 검증이 됐고요. 여기에 가성비까지 있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면 싸구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K2가 에브라함 전차 가격 대비해 가지고 반값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가격적인 가성비까지 갖추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실적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능의 효율성의 가성비까지 여러모로 좀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K방산이 산업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밸류 부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밸류가 아주 편안한 구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주 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번 그 호르무즈 그 폭격 사태 이후에 방산주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네. 주가가 소외가 되는 쪽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전차 쪽은 지금 이번에 뉴스에서 뭐 전차가 움직였다는 거 보셨나요? 안 봤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외가 되는 네. 느낌이죠. 근데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 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요격 무기. 그래서 천궁 네. 이런 쪽이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차를 마냥 안 쓸 거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또 전차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은 이번 전쟁의 키워드는 뭐였었다. 그리고 수요가 그쪽이 넘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좀 움직여지는 그런 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요에 따라서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카이 민영화 그리고 업계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데요. 카이가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요. 네. 원래는 한화하고 대한항공하고 현대차가 골고루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게 지금 다 철수를 하는 분위기였다가 한화가 이번에 보니까 4.9%대 지분을 매입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한화 입장에서는 지금 육군과 관련돼 있는 무기, 그 다음에 해군 가지고 있죠. 또 확실한 공군 무기를 가지고 싶겠죠. 그렇게 되면은 방산에 있어가지고 모든 네. 걸 다 완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을 텐데 네. 시장에서 쳐다보는 거는 돈이 어디서 나오지? 첫 번째는 그게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 회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단순히 방산을 떠나가지고 우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벌 그룹사들, 대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계의 구조 변화 신호로도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네, 정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저는 저런 어떤 방산과 관련돼 있는 쪽은 사실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민영화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동 긴장 이야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해상운임이 오르면서 해운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해상운임 올라가는 것들은 그쪽이 완전히 막힐 걸 전제로 해서 안 되니까 돌아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추세가 꾸준히 갈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증시에서는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본다 그러면 리스크를 좀 많이 비중을 낮춰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17번의 전쟁을 한 거를 평균을 내보면요. 네. 한 2주간 정도는 노이즈가 심했는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반등을 주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빠졌던 걸 다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쟁은 장기화보다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네. 전쟁이 끝나는 방식이 상호 합의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겼어 하고 끝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해상운임에 대해서 이게 장기 랠리가 지속될 거라는 걸 전제로 시장을 바라보는 건 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단기 수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더 투자 접근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이시네요. 그게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증시 전반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반에 다른 시각들을 싹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로 바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과거 경험을 보면 그래 왔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엔비디아의 GTC AI 업계 최대 행사 중에 하나죠.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뭐 차세대 칩 그리고 AI 플랫폼 변화가 좀 핵심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 AI의 세상은 젠슨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26년도에 그 AI 그 인프라 구축 관련된 걸 갖다 5천억 달러 정도 예상했었는데 27년을 네. 이걸 뭐 1조 달러로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날 거다라고 네. 볼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다는 얘기일 거고. 이번에 특히 뭐 이제 그 베라루빈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설명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페인만, 네, 네, 페인만이라고 페인만. 그래가지고 네. 이제 신규 아키텍처 칩 아키텍처 얘기하면서 이제 2나노 언더 1.6나노 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네. 그 칩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AI 에이전트 플랫폼 얘기들도 쫙 넘어갔는데 이런 거 떠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막 연결이 된 걸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HBM4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이번에 여기서 소개된 건 아니지만 HBM4E에 대한 설명 소개도 삼성에서는 지금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봇 택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소개가 되면서 이제 같이 할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차세대 GPU 아키텍처와 HBM 경쟁, 또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이번 GTC의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 컴퓨팅 수요가 1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뭐 매출의 약 60%가 상위 5개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나온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AI 투자 결국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 확대가 좀 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AI 패권을 가지려면 돈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그게 소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액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면서 싸워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결국 빅테크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빅테크가 돈이 말랐다 하면서 또 의심을 하고 이런 거 나올 때는 또 오케이 하면서 환호하고 이런 게 이제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도 헷갈리는 거죠, 지금.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 금리 위크입니다. 전쟁 변수까지 겹친 상황에서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저는 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금리는 네. 거의 다 동결이 될 거고, 네. 아마도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가 나올 텐데 그 점도표에 나온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 중동 리스크와 통화 정책 변수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모처럼 반가운 반등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 또 개장을 앞두고 있죠. 우리 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지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도 투자 전략 계속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